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지침에서 완화하는 내용과 반대로 강화하는 지침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식당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카페는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은 현재 밤 9시에서 조금 더 연장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똑같이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허용했지만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태권도 교습은 허용됐지만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새 방역 지침에 이런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카페는 면적 기준에 맞춰 손님들이 매장에 머물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식당과 같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경우 막판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밤 10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처럼 밤 9시를 유지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학원과 같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당 1명일지 4제곱미터당 1명일지 면적당 허용 인원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노래방은 환기가 어렵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영업이 허용되더라도 엄격한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럽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거리두기 유지와 세부 방역 방침을 발표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 강화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다 보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종교시설은 아예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을 고쳐서 그 방법과 기간을 못 받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하루 새 16명이 늘어 729명이 됐습니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종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센터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문자의 45% 수준인 1,30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검사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자치구, 경찰과 협조하여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85명으로 불어났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집단 감염 사례 중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을 개정해 시설 폐쇄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시군 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예배를 허용해달라는 종교계의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회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의 핵심 관계자 2명이 방문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열방센터가 있는 경북 상주시는 아예 열방센터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명단 엉터리라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명단 왜 채채?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설명됐고 또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말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린 지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5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때는 이미 전국에서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뒤늦게 제출한 명단조차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대신 적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고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열방센터 관련 미검사자들에 대해선 위치 추적을 해서라도 반드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열방센터 폐쇄에 이어 법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열방센터의 어떤 행정소송을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도에 저들이 그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인터컵 측이 제주도의 위치 정보 앱을 이용해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숨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터컵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메일을 누가 발송했는지 또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규모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강행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두 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체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의 중요성, 그것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집행정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지자체에 잇따른 고발 조치와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엔 각각 1,000명, 500명이 모인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커졌고 힘들게 집합금지 원칙을 지켜온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대비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저희들은 교회의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무리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카카오가 공식 사과하고 정보 공개 허용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의 비판에는 침묵하다 MBC 보도 이후 정부가 시정 조치를 통보하자 뒤늦게 움직인 건데요.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도 이후 인터넷에서는 카카오맵 사용자들의 탈퇴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고쳐졌을까? 오늘 오전 카카오맵에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한 증권사에 리뷰를 남긴 사용자를 눌러봤더니 집은 물론 선배의 주소, 청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보까지 각종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마찬가지. 보도에 나온 자신의 외도 기록이 유출됐던 사용자의 기록도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맵은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기본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공개로 기본 설정을 해놨던 정보공개 동의 질문을 오늘 오전 비공개로 슬쩍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새로 저장하는 정보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기존에 공개로 설정해놓은 개인정보는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안내나 공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데 카카오에서는 별다른 얘기도 없고 일단 불안한 마음이니까 삭제했죠. 내 저장 정보도 있긴 있는데 일단 불안하니까 바로 삭제해야죠. 이용자들의 비판에도 침묵하던 카카오는 정부가 나서자 그제서야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공개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지만 기본 정보는 여전히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카카오의 개인정보 전체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 겁니다. 이 요청 이후 카카오는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불평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기존에 공개된 모든 폴더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이런 대응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과 범위를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실 개인정보의 침해에서 악용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나중에 어떤 형태의 피해로 나타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맵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된 경위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조치고 농민들 또 어민들을 돕기 위한 거지만 이렇게 자꾸 예외를 두면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엔 일찌감치 설 명절 선물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선물할지도 고민이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서로 부담이 없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크게 부담이 없고 김영란법도 5만 원 이상 그게 저촉되니까 그 정도에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 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급식 중단, 설 기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수산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와 생선, 과일, 화해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홍삼과 젓갈, 김치 같은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은 오늘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4일까지로 우편 선물은 발송 날짜 기준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면 됩니다. 농림부 해수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요청한 사안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외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김영란법의 원칙이 훼손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결정 철회까지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 예외를 둘 거냐는 지적도 나오자 권익위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달여 전 과로사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고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 때처럼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진택배 노동자 40살 김모 씨가 수레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나르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김 씨는 뇌수술을 4차례나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에 연말 특수까지 겹쳐 폭증한 물량을 배송하느라 허덕였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하루 20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보면 되고 거의 어떨 때는 뭐 새벽 4시 넘어서 뭐 6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날밤을 새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반 동안에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쓰러졌고 이 중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지난해 과로사를 막겠다며 택배 분류 인력 충원이나 심야 배송 금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분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거나 분류 인력의 인건비 일부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심지어 심야 배송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약속이 한때 소낙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꼼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택배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 특수가 시작되면 지난 추석 연휴 당시처럼 또다시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설 연휴 과로를 막을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 5개 택배사 노동자 5,5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과정을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킥보드를 들고 위협을 하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이어갑니다. 주먹까지 휘둘러 경비원들은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수사 과정은 의문투성입니다.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 2명 중 1명은 불러 조사했지만 다른 1명은 경찰에 추가 연락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연락도 지금 없습니다. 첫날 전화 한 통화 오고 전화 한 통화 여태 없었다니까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동 대응도 논란입니다. 요건이 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주장. 범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일단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순찰차가 도착해 불빛이 깜빡거리고 경비원이 여기라고 급하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10초 뒤 경비원이 얼굴을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냥 일어나게 됐죠.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해자가 또 소란을 피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설명인데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구대 대신 호텔이 최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자 나왔다가 귀가를 시키면은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잖아요. 어디에 가까운 숙박업소 보내서 그 재원이 제일 낫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도 경비원을 상대로 이 부분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맞았다고 하는데 나이 먹은 경비원 등치 큰 30대 술 먹은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CCTV 엄대에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해자는 경찰 출석이 예정된 오늘 오후 갑자기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황하나 씨 마약 혐의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경찰의 1차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편과 마약 유통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가 이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를 추가로 입수했는데요. 고은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에 있는 마약 유통책 남모 씨의 집에 황하나 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집에는 남 씨와 남 씨의 연인 김모 씨, 그리고 황하나 씨의 남편 오모 씨가 있었습니다. 황하나 씨는 이들이 자신의 남편을 숨겨주고 마약 투약을 방치했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마약을 쏴래 여기서? 네가 지금 상황이 야, 네가 지금 마약을 해? 야, 너 야, 흔들지 마. 앞서 경기도 수원에서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는 녹취 속 등장인물 4명이 함께 모인 자리. 마약에 대한 대화가 스스럼 없이 오가던 중. 안 맞았다고? PKT 나오면. 나오면 내가 넌 사과할게. 나오면? 응. 원이 하겠지. 황 씨는 자기는 마약 검사를 받아도 끄떡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난 절대 아니거든. 난 절대 나올 게 없거든.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황 씨의 동원대로인지 경찰의 모발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탈색과 염색으로 정상적인 검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가 추가로 입수한 녹취에는 황 씨가 내밀한 마약 범죄까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남 K 1kg 훔친 거 그래서 오빠가 수원 애들 보낸 거 증인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국내 최대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의 이름 바티칸도 언급합니다. 오빠 이거 스피커폰인데 그거 바티칸 1kg 오빠 1kg 훔치네 바티칸 녹음한 거. 여기에 황 씨가 마약 조직 총책을 직접 만났다는 주장까지. 황하나한테 유통을 한다는 거를 바티칸한테 오픈을 했고요. 호텔에서 황하나 씨를 한번 만났었어요. 황 씨의 남편 오 씨, 또 마약 조직의 유통책 남 씨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미궁입니다. 남 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과 함께 삶을 마감하려는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현장에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이제 시작되고 말을 해요 막. 네. 잘 가. 얼른 가. 너만 죽으면 다 끝나. 내가 황하나 다 불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영상에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남 씨는 이후 10시간 넘게 방치됐고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장난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혹. 죽은 남자친구하고 지인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 없으세요? 바티칸 또 만난 적 있습니까? 하지만 시작과 끝을 파헤쳐야 할 경찰은 핵심 인물 남 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씨의 혈흔이 있는 투약용 주사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약 판매 혐의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것의 발단이 어딘지 아시죠? 포항 MBC입니다. MBC에서 뻥튀기를 한 거거든요. 외국 편파 방송의 가장 지금 오용 방송이 MBC 아닙니까? 어디 지방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어느 정치인의 말입니다. MBC는 해당 발언에 언급된 당사자이지만 공공재인 뉴스를 통해서 발언 하나하나를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 판단을 위해서 이 발언자가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 문제 제기한 걸 두고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만큼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 정치권이 냉정한 검증을 통해서 누가 승자인지 가려내길 촉구합니다. 이학수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인 5명이 출연한 라디오 방송.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문제를 두고 토론하던 중에 국민의당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이 본질은 포항 MBC라며 언론사를 비난합니다. 발단이 어딘지 아시죠? 포항 MBC입니다. MBC에서 뻥튀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침소봉되고 조금 더 얘기하면 정치적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한겨레 등 다른 언론사도 보도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공식 자료가 근거다 같은 반론이 나왔지만 문제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어디 지방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읽어야 이낙연 대표나 전 임종석 실장 같은 지방 방송이라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아니 그게 공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어디 지방 방송이라면 완전 포항 MBC든 광주 MBC든 예를 들면 그게 다 아닌가요? 아니 그건 전혀. 포항 MBC 등이 한국수력 원자력 보고서를 인용해 월성 4호기에서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문제를 보도한 것을 두고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겁니다. 포항 MBC는 즉각 깊은 유감과 함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은 돌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검출된 양은 멸치 1g 수준이라는 등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보수 야권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전 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공작을 펼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 검출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등을 보수 정비하고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건 다름 아닌 한수원입니다. 정쟁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한다면 보수 야권도 원전 내부의 균열 여부를 포함한 실태 규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을 새로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북극성 5에 물속 수중을 의미하는 시옷이 붙었고 세계 최강의 병기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개했지만 미국이 늘 민감해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번 열병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입니다. 총비서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갓!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열병식은 시작됐습니다. 8차 당대회를 기념하는 에어쇼와 불꽃놀이가 이어졌고 수많은 관중의 환호가 울렸습니다. 열병식은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5형이 등장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지난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북극성 4형보다 더 길고 두껍게 만들어 사거리나 탄두량이 개선됐음을 과시했습니다.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영원불멸할 특출한 혁명 업적입니다. 전술 핵무기 능력을 공개하면서 곧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과거 열병식과는 달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핵 능력을 보여주되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SLBM의 경우 시험 발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탑재시킬 잠수함이 현재 없습니다. 북극성 5형은 실전 배치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대로 발사되는 것인지는 언론에 공개하는 정도까지 됐을 때 의미 있다라고. 당대에서 강등됐던 김여정 부부장은 군 원로들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의 자리에 위상 변화가 크지 않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 추진으로 움직이는 이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 우리 군은 여기에 대응할 방어력이 있는지 여러 분석과 함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이 실전 배치를 선언한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북한 잠수함 90여 척 대부분이 이런 재래식인데 2년 만에 핵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북한이 이미 설계를 끝냈다고 밝힌 만큼 SLBM 개발과 동시에 핵 잠수함 건조가 진행되면 3, 4년 뒤에는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운 비대칭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여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할 경우 미국 등 그 어느 국가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우리 군은 지난해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상황이 바뀐 만큼 2030년대 진수를 목표로 했던 경항공모함 건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경항모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바다위 군사 기지로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난 작전이 가능합니다.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술력만으로도 4,000톤급 잠수함에 원자력 엔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남북 관계에 진전 없이 자칫 소모적인 남북 간 군비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또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극복 대상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다음 달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오늘 서울 도심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는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던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주민 갈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바로 옆 재개발 구역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결국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을 신청했고 오늘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린 사업이라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침서부터 전화 오고 아주. 공공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지어야 합니다. 흑석 2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주택수가 694세대에서 1310세대로 늘고 공공임대는 119세대에서 505세대로 증가합니다. 오늘 발표된 후보지는 8곳, 동대문구와 영등포구의 2곳, 동작구와 관악, 종로, 강북의 1곳씩인데 모두 역세권에 4,700세대가 공급됩니다. 신청단지가 70곳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공공재개발 4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보다 더 많은 5만 채를 계획했던 공공재건축은 속도가 좀 더딥니다. 사업 신청을 한 곳도 없고 사전 컨설팅만 7곳이 참여한 상태. 공공재건축을 하면 주택수가 평균 58% 늘고 분담금도 민간 재건축보다 37%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조합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용적률이 늘어나면 뭔가 수익이 있어줘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또 들어가고. 그렇다고 규제를 더 풀자니 부동산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의 개발 공약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뭔가에 개발될 수 있다라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완화 논란이 일었던 양도세와 보유세는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10년 전 309일 동안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죠. 김진숙 씨. 2주 전 부산을 출발해서 청와대를 목표로 천리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 씨가 왜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됐는지 김수근 기자가 함께 걸으면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경북 칠곡군의 국도 30여 명이 줄지어 걷기 시작합니다.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가 맨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일터였던 한진중공업의 푸른색 작업복 차림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을 출발해 15일 동안 180km를 걸었습니다. 목적지인 청와대까지는 450km, 장장 천리길입니다. 희망뚜벅이라는 이름으로 발걸음을 뗀 건 구태 논란이 제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단식을 30일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처벌을 어떻게든 면해주려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어용노조를 비판해 1986년 해고된 뒤 36년째 진행 중인 복직투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사측의 재취업, 위로금 제한도 김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김진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복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임원들이 모아서 주겠다, 모금을 해서 주겠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 기가 찬 데다가 또 다른 해고 노동자들도 함께 먼 길을 나섰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본인이 걸으면서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회사에서 지금 폐업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전 노동자 문제이기 때문에 첫날 3명, 많게는 5, 60명과의 동행으로 힘을 내보지만 김 씨는 사실 성한 몸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병상에 누워있기는 좀 답답했어요. 재발한 암 치료도 해야 하고 간경화에 항암제 부작용까지.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레인에서 309일을 있어도
그렇게 강렬하게 의사표시를 해도 안 들어주는 사회니까. 그래서 더 웃으며 지친 기색은 지우려 합니다. 청와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전 혼자 갔으면 벌써 갔다가 내려올 텐데. 평생을 바친 노동운동으로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야 비로소 제가 인간임을 자각했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아한다는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꾼다는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가 이끄는 희망 뚜벅이는 다음 달 7일 청와대 앞에서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도.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 주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스페인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도심엔 쓰레기 수거차가 오가지 못해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였고 폭설에 고립된 동물들에게 헬기로 식량을 전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서혜영 기자입니다. 마드리드 도심 한복판에 폭설에 쓰러진 나무와 꼼짝달싹 못하는 자동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설이 쏟아진 뒤 한파까지 닥쳐 도시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제설 작업은 도시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는 상황. 쓰레기차도 다니지 못하면서 갈 곳 잃은 9,000톤의 쓰레기 더미가 마드리드 풍경을 뒤덮었습니다. O sea, ahora mismo hay un poquito más arriba. Están ahí las asociaciones de vecinos que están ahí poniendo carteles diciendo de no recoger la basura, no tirarla en la calle. 고속도로 한쪽 차선에는 폭설에 멈춰선 차들이 주차장처럼 늘어섰고 버스가 터널을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기도 했습니다. 폭설로 발생한 2천여 명의 환자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늘어난 코로나19 환자를 구급차로 실어 나르는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원 입구에 진입 통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이 나서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기도 했습니다. Pues sí, nosotros somos de este barrio y ayer lo vimos en las redes sociales y entonces, bueno, nos pusimos de acuerdo todos los amigos y nos hemos venido esta mañana simplemente pues por poder despejar el camino. 얼어붙은 도심은 유통망까지 마비시켰습니다. 슈퍼마켓 문은 열려 있지만 선반에 남은 물건은 없습니다. No hay nada, ni pollo, ni carne, ni embutidos, nada, ni pizzas, nada. Cero, frutas, que es lo más importante, ni nada. Tampoco. Otra vez el papel higiénico, pero bueno, nada.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일주일째 고립돼 굶주리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건초를 나르고 스키를 타고 다가가 먹이를 먹입니다. 마드리드에 최고 50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스페인 전역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드리드시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가 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만날 때마다 유쾌한 농구 가족이죠. 허재, 허웅, 허훈 3부자가 한데 모였는데요. 아버지의 농구 실력을 물려받은 건 감사하지만 주량을 닮지 않은 건 다행이라는군요.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스타 팬 투표 결과 동생 허훈이 1위, 형 허웅은 2위. 형제가 각각 2년 연속 1위를 경험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진정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군대를 내년에 1년 더 할 수 있거든? 마지막 승부를 가르쳐거든. 다른 선수들은 없니? 니네 둘만 있니? 농구 대통령은 최하위에 처진 큰아들의 팀 성적이 걱정되는 눈치지만 형제는 여전히 티격태격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 기간 이후에 저희 팀이 또 재정비를 해서 아마 시즌 끝나고는 훈이한테 뭐 많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비는 언제까지 할 건데. 진짜 미안한데요. 팀이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달랐던 두 아들. 성격이 틀려요. 어릴 때부터 큰 애는 사실 공부도 잘했어요. 저는 공부랑 살짝 거리가 좀 멀었어요. 개구쟁이고 집안에서 거의 사고뭉치였어요. 농구 대통령의 아들도 닮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주량만큼은 진짜 안 닮아서 제 농구 인생 중에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술을
마셨으면 농구를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소주 한 병 반? 훈이 나이 때 주량은 없었죠.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술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더 늦기 전에 3부자가 농구 코트에서 만나는 게 공통된 바람입니다.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예능이 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3부자가 같이 코트에 있으면 다시 한번 뭐 농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자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예능으로서 그냥.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여자 배구 스타군단 흥국생명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선수, 아마 야전사령관 이다영 선수가 아닐까요?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며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흥국생명의 시작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합체, 월드스타 김연경의 가세까지. 하지만 조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다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토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분명히 있죠? 네,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이 헷갈려요. 너무 좋은 공격수들하고 하고 있어서. SNS상의 팀 내 불화설을 노출한 이후론 팬들의 비난과 토스 배분 논란까지 외부 잡음에도 시달렸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좀 더 심리적으로 편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 올리다 보니까 조금 점유율이 많아지지 않았나. 더 많이 주고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경기력에 출전 시간도 줄었습니다. 야, 너 배구 처음 하니? 두 번째 연결하는 거 하나도 안 가잖아. 자기한테 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게다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외국인 선수의 공백 속에 김연경과 이재영의 전위 공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팀 전술 역시 화려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이다영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저희 팀 레프트 비중이 너무 많고 그리고 패턴 플레이가 좀 단조로워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호화 군단의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첫 시즌 이다영은 최고 세터임을 증명해야 하는 만만찮은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남들보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부족해도 실력만큼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감동과 기적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21살 프란체스카 존스는 남들보다 손가락과 발가락 숫자가 적습니다. I have 3 toes on my right foot, 4 on my left, 4 fingers on both my hands. You know, you get the staring, you get the questions, you get the sympathy sometimes. 선천적인 지손결증 형성장애 증후군.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10차례나 받았지만 4살 때 시작한 테니스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손가락 4개로 라켓을 잡기도, 서너 개의 발가락으로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고 8살 때는 의사에게 테니스 선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ve never really been one to focus too much on what other people think of me or specifically of that because I don't think this defines me.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예선에서 자신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들을 연달아 꺾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Super happy to qualify and really looking forward to getting out to Oz. I've never been before, so it's going to be my first time. I'm sure it's going to be an amazing experience. Thanks so much and see you there. 세상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영국 랭킹 5위까지 오른 존스. 다음 달 열리는 호주 오픈에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속공 장면인데요. 워낙 순식간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기온을 끌어올린 서풍이 미세먼지를 싣고 오더니 지금은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깐 풀렸던 추위가 또 심해지면서 오늘 밤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대구도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추위도 추위지만 또 눈 소식이 있어 걱정인데요.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상태에서 일요일부터는 또 온화한 공기가 들어와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월요일 출근길에도 눈이 강하게 올 수 있어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하늘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단 바람이 내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안동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눈은 일요일 오후 충남 서해안부터 시작돼 밤에는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y are out there, waiting to be discovered.